오늘은요, 왜 우리가 종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종자 중에서도 토종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농부권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그다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종자와 관련돼서요, 종자는 오랫동안 농민들이 씨를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심는 게 씨앗이라고 의뢰껏 생각을 해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근데 이런 와중에 130년 전에요. 130년 전에 미국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종자 무역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종자 무역협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래 시대에는 종자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종자가 가장 최우선이다. 막 그래가지고 Seed the First 뭐 이걸 슬로건으로 걸고 그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협회에는 종자를 사고 팔고, 그러니까 종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자신들의 종자를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농민들은 그때까지도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 세계 농민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종자를 살 수 있다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13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씨앗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앗 수집을 하면서 이제 13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0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빛을 발하는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언제 빛을 발했나요?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게 30년 전에요. 그러니까 100년의 기다림의 끝에 이제 미국이 드디어 종자와 관련돼서 전 세계를 좌우하는 이러한 위치에 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130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지난 100년 말고 최근에 그러니까 30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는가 라는 건데요. 그래서 세계가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한쪽은 지금 세계가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 한쪽은 오로지 무역이에요. 한쪽은 뭐냐면 오로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항상 뭔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무역과 관련돼서 국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다 뭐냐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갈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럽연합이 그 90년대 말인가 이때쯤에 뭘 했냐면 스티로폴유 있잖아요. 스티로폴유로 포장이 된 상품 수입 전면 금지로 치료해요. 왜 환경오염 시킨다 그러지. 우리는 이제 환경오염 시키는 걸 안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고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한 술수다, 꼼수다. 그래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좀 심하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티로폴을 다 빼고, 국내에 유럽에 들어갈 때 스티로폴을 다 빼고 박스 빼고 알맹이만 막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 수입할게 막. 근데 알맹이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알맹이가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전 세계가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전쟁인데, 이게 두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갈래의 길에서요, 이 두 갈래의 길은 태동으로 따지면은 1940년대예요. 194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산업이 발전했었어요. 근데 이 화학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건데, 화학은 분해와 합성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에요. 이렇게 가면 합성이고요, 이렇게 가면 분해인 거죠. 그래서 분해와 합성에 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그 법칙을 찾아낸 법칙을 응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게 화학산업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화학산업이 뭐냐면 이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무슨 맛이에요?
감칠맛. 그죠? 감칠맛이요. 자, 이 감칠맛을요, 우리가 보통 MSG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감칠맛은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고기든지 육류든지 해조류든지 건어물이든지 하여간 뭔가를 오래 끓여야 돼요. 오래 끓여. 그래서 맛집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집 육수의 비법은 뭐 24시간 끓였다는데 뭐 12시간 끓였다는데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걸 육수 내자고 12시간 끓이고 앉아있겠어요. 그죠? 물 팔팔 끓일 때 뭐 한 숟갈? MSG 종이가 한 숟갈. 그래서 기업이 생각을 한 거야. 대량 생산을 해야겠다. 근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 감칠맛의 화학 성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감칠맛의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5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MSG는요. 근데 이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 뭐가 비슷하냐면 탄수화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맛이 나겠어요? 탄수화물하고 비슷하니까. 결국 분해되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죠? 그죠? 뭐냐면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당이에요. 당으로 분해해요. 단맛이 납니다. 나트륨이 있으니까 뭐겠어요? 이제 짠맛도 나겠죠. 이게 그래서 이 감칠맛의 핵심은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단짠이죠. 그래서 제가 10대, 20대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 정말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짠을 찾는 거 보면 야, 유전자는 못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수만 년 동안 이어온 조상 대대로 이어온 유전자의 단짠을 찾는 유전자는 결국 애들이 아무리 서양 음식 찾으러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짠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 수소, 질소, 이 탄수화물 단맛, 그래서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게 몇 년 전에 MBC 피디수첩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가져온. 근데 이게 이제 MBC 피디수첩하고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하고 논쟁이 붙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MSG는 화학조미료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사탕수수로 만들면 천연이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연이냐 합성이냐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먹거리 엑스파일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기업은 절대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대신에 뭐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MSG는 사탕수수로 못 만들어요. 사탕수수에서 단맛을 추출해서 거기다가 질소와 나트륨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MSG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합성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은 속 빼고 첫 시작인 사탕수수만 딱 말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탕수수로만 만들어야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탕수수로 만들어 이건 거짓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제한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돈벌이에서 정보를 제한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요,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우리 애들 세대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나왔을 때가. 근데 저는 제가 게을러서 살균제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균제를 한 번도 안 샀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가습기 쓸 때는 살균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가습기를 쓰려면 쓰기 전에 살균하고 쓰세요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하면서 가습기 쓸 때는 살균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보여줄 때는 뭘 보여주냐면 가습기 안에 막 균이 득식을 하는 거 막 보여주는 거지. 이거 이대로 가습기 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살균제를 딱 하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가습기 틀 때는 거기다 살균제를 섞어서 틀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매출이 더 오르겠죠. 왜냐면 가습기 쓰기 전에는 살균하라 그랬으면 가습기 쓰기 전에 살균제로 씻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소독한 기후 다 또 헹궈가지고 해서 가습기를 쓰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습기 물 한급하다가 거기다 살균제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같이 틀면 괜찮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매출이 계속 오르니까요. 결국은 그게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아이들의 폐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시나 이런데 옥시가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옥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습기를 틀 때 그 물에다가 살균제를 넣어서 같이 섞어서 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뭐냐면 같이 넣어서 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인 거죠. 근데 기업은 이렇다는 거야.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한하지 절대 노골적인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남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를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땅에다 묻으면 토양오염이야. 불에다 태우면 대기오염이야. 그래서 화학산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산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940년대에 이 산업들이 선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야. 근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면 농약이나 제약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요. 60년대에 큰 변화가 오는데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40년대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1950년대 아시다시피 1950년대 영국의 런던의 스모그 현상 이게 다 이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할수록 왜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해지냐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가 됐을 때는 미국의 학자였던 레이첼 카슨이라는 학자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동안의 문제의식, 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해지나 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대성한 책인 거죠. 그게 뭐냐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침묵의 봄이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그 책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선진국에서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서요. 그래서 60년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오염 문제가 심각하겠다라고 해서 다르게 살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유기농 운동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에 선진국에서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학산업에 의존해서 농사를 몇십 년 지었는데 갑자기 유기농을 하려니까 누가 유기농이 뭔지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유기농을 배우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봄 책에도 보면 맨 뒤쪽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 중에 4천년의 농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미국의 농학자 출신 농무성 고위 공무원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4천년의 농부인데 부제가 뭐냐면 유기농업의 원류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 뭐냐면 경제가 성장한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 1900년대 초기에 가장 유기농으로 사는 그러니까 거는 중국, 한국, 일본이더라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붐을 일으켜서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당장 타격을 받는 건 농약회사죠. 그러면 이 농약회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겠냐. 근데 1960년대 선진국에서 이렇게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될 때 개발도상국은 뭐 했냐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뭐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장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지었으니까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니까 선진국에서 너무 좋은 거야. 개발도상국들이 막 공장을 지으니까 안 그래도 환경오염 시키는 이 화학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데 다 개발도상국 넘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섬유화학, 고무화학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었잖아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죠.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농촌에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60년대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농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 노동자로 젊은이들이 다 옮겨오시잖아요. 그럼 농촌은 당장 또 어때요? 일손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농 가정농으로 당연히 살아왔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농사를 짓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장날 장에 가가지고요.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요. 6개월짜리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집안에 막내 5살짜리한테 딱 주면서 뭐라고 해요. 네 동생이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돌봐라. 그럼 5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지 동생이랑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송아지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친구랑 놀고 싶어서 그 송아지를 나무에다 잠깐 묶어놨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딱 봤더니 송아지가 없었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송아지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농 가정농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이 있는. 어쨌든. 근데 이게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의 눈으로 보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이게 아동노동 착취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 21세기에도요 정말로 아동노동 착취와 진짜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소농가정농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도 구분이 안 된 채로 무조건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의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문화적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다 세뇌시키기 위해서 진짜로 노동 착취하는 지형을 보여주면서 그 진짜로 노동 착취하는 거를 마치 모든 것까지 다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농가정농의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갔어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일손을 뭘로 메꿔야 돼요? 농기계와 농약과 화학비료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와 농약과 화학비료로 메꾸기 위해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게 뭐가 나왔냐면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까지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농로가 삐뚤삐뚤해도 그냥 걸어가서 농사 짓고 그거 오면 되잖아요. 농기가 들어가려면 농로가 삐뚤삐뚤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경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농기계가 다녀야 되니까 길을 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길을 다 넓힌 거 아니에요. 이게 새마을운동.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남아도는 농약을 이제 개발조성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가 됐어요.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이 70년대 중반에요. 70년대 중반에 이제 좀 됐을 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온 세계가. 온 세계가 과학산업에 온 세계가 농약을 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80년대가 됐을 때는 이 추세를 가져가는 지구 환경 생태계가 망하게 생겼다. 근데 왜 유엔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냐? 대책을 세워라. 정부들은 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냐? 빨리 대책을 세워라. 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돼요. 그래서 8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가 1982년에 만들어진 공해문제연구소예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뀐 단체가. 그럴 정도로 이제 80년대 이제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물로 뭐가 나왔냐면 1992년에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유엔이. 그게 그 유명한 인간환경회의라는 거고요. 리우회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우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리우회의에서 했던 안건이 뭐냐면 이제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책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왜 이게 사일런트 스프링이냐면 스프링 봄이 됐는데 사일런트 새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일런트 고요한 거예요. 근데 새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를 봤더니 화학 산업이 너무 발전해서 살 데가 없고 농약을 너무 많이 써서 먹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이 경고를 했던 거 뭐냐면 환경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생태계까지도 파괴한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리우회의에서는 환경과 생태계가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제 해결의 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선진국들이 이렇게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개발도상국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봤더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너무 심하다. 그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 이쯤에서 멈춰라 이렇게. 그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1990년대란 말이야. 이때 우리나라가 어땠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야. 우리나라가 이때가 어땠냐면 자가용이 1000만 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자가용 1000만 대라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집은 2대고 어떤 집은 1대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겼을 이때, 그럼 우리 집에 내지는 나에게 처음으로 자가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싶었냐면, 나는 진짜 버스가 안 다니는 꼭두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버스가 끊어질 때까지 일하다가 퇴근해야겠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난 진짜 버스가 안 다니는 꼭두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버스가 끊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자가용 생길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야? 이제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레저용 자동차 막 유행하고요. 그리고 막 삶의 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그럼 주말이면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 IMF 터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가 3펜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꿈을 꿀 때였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선진국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되고 생태계 파괴돼. 그럼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개발도상 입장에서 그러죠. 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는 선진국이 다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개발도상이 우리가 져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게 어디예요?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존 밀림에서 브라질에서 있잖아요. 아마존 밀림을 뭐 몇 헥타르를 나무를 베내고 거기다가 뭐 목초지를 해서 농장을 짓겠다, 목장을 짓겠다, 아니면 무슨 산업단지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브라질에 와가지고 나무에도 몸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밀림을 나무를 베내고 거기다가 먼저 우리도 사람 살 만큼 집 좀 짓겠다는데 왜 미국은 그 나라는 개판으로 해놓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못하겠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동이 뭐냐면 이때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남북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지만 자연자원은 완전히 고갈된 북반부에 있는 선진국이 몰려있는 북반부와 그 다음에 경제는 성장을 덜 했지만 아직까지 자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남반부와, 그래서 남북 문제라고 했던 문제. 그래서 리오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뭔가 결론은 내려야 되잖아요.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지구환경 생태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정도의 갈등 가지고는 좋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상태를 악화시키지는 말자.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만 개발하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속가능성. 그래서 제가 단체들이 지속가능성 막 단어 쓰거나 뭐 좀 진보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뭐 이런 생태적으로 진보적인 이런 단체들이 지속가능성 정말 단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이 단어 이렇게 못 쓴다 진짜. 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단어다. 이거 뭐냐면 현상 유지를 위한 거야.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물론 이것조차도 없으면 더 심각했겠지만 이 자체가 애초에 첫 단추를 지속가능성이라고 현상 유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뭐겠어요? 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나온 국제조약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협약.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 나온 게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죠. 근데 이제 뭐냐면 감축을 하는데 어떻게 감축하냐. 각 나라마다 인구 대비해가지고 감축량을 온실가스 양을 정한 거야. 한 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선진국은 보면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선진국은 다 여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줄여야 돼. 근데 개발도상은 다 어디에요? 다 여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실가스 더 배출해도 돼. 근데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줄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안 줄이는 만큼 이만큼을 개발도상 누구가 늘리지 않으면 내가 돈 줄게. 돈 주고 우리가 그 양을 사올게.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예요. 사실은 이
이게 뭐냐면 첫 단추를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고 지금 현상만 유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선진국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속 가능성이 나오면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물 다양성, 우리의 오늘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을 다 보호해야 되고 이제 막 뭔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연환경에서의 생물 다양성은 자연이 알아서 유지가 돼요. 그잖아요. 스스로 정화를 해가면서 유지가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인간이 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겠어요? 농업인 거예요. 왜? 왜냐면 애초에 농사라는 거는 인간이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원래 채집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농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데서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핵심인 게 농업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농업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당연히 씨앗 문제를 얘기 안 할 거예요. 씨앗 문제를 얘기 안 해서, 근데 이 씨앗이 이 92년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씨앗과 관련돼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개발이 시작이 돼서 상품으로 서서히 준비가 되고 있었던 유전자 조작 시작.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이 협약의 산하에 뭐가 나왔냐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안전성 의정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르타헤나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내지는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하나에 있는 국제조약이에요. 국제법이에요. 근데 그 국제법인데 이 법은 뭐냐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 씨앗이 전 세계로 막 다 돌아다니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씨앗을 생물 다양성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거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를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바이오안전 의존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쭉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바이오안전성에서 말하는 유전자 조작 씨앗, 그 다음에 이 씨앗과 이제 생물 다양성,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라는 것이 환경과 관련돼서 나오는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된 주제는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럼 다른 한편에서 다시 여기 1940년대로 돌아갈게요. 1940년대는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선진국, 소위 말해서 연합군이라고 불리는 이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했죠. 맨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4시간에 주로 배웠던 회의는 뭐냐면 이런 회의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식민지를 어떻게 독립시키고 이런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니까 우리도 꼭 독립시켜달라 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4시간에 다 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한 회의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근데 그거 말고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회의죠. 그게 뭐냐면 1944년에 미국의 브레튼우드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레튼우드 협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제를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했던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2차 세계는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를 규율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자였어요. 당시에는 IPO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못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경제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경제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 2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제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금 보유량이었어요. 금이 많으면 강대국이야.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요. 80년대 막 해가지고 90년대 초까지 한때 유행했던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인디아나 존스류의 영화들이에요. 보물찾기 영화요. 근데 이 보물찾기 영화들의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는 다 보물찾기 영화인데 안에 내용 보면 뭐야? 다 남은 나라에 가서 금 훔쳐가는 영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발견한 금이니까 내 거다 이러면서 서로 금 훔쳐가는 영화예요. 왜? 금이 많아야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전쟁까지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금을 기준으로 하면 또 전쟁 난다. 그러면 금을 대신할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화폐를 하나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서 금을 대신할 화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준통화 내지는 기축통화라고 불러요. 근데 금을 대신할 화폐를 정할 건데 그럼 금을 대신할 화폐를 뭘로 할 거냐입니다. 자, 이 나라 화폐를 정했는데 이 나라가 망해. 그럼 내가 이 나라 화폐를 정했으면 야, 앞으로 강대국 기준은 이 나라 화폐야? 내가 열심히 이 나라 화폐를 모았는데 이 나라가 망해. 그럼 실질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역시 뭐가 최고예요? 역시 금이 최고죠. 그럼 결국은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화폐를 금으로 바꿔야 돼. 어디 가서 바꿀 거냐는데 자, 이 나라에 가서 하는데 그냥 내가 그동안에 강대국 달러 이 나라 화폐를 엄청 모아놨는데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 화폐 내가 모은 거 그동안 모은 거 니도 가줄게. 누구 나라에 있는 금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럼 결국은 내가 이걸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뭐냐? 이 나라인 거야. 네 화폐니까 너 다 가져가고 너 나라에 있는 금 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통화를 정할 때 뭐냐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 화폐를 정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인디아나 존스류의 영화 얘기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류의 영화 끝날 때 보면 항상 그 금 어느 나라가 가져갔어요? 미국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통계를 보면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전세의 금의 약 60%에서 70%가 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다 모여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는 60% 이상이 한 나라에 모였으니까 당연히 금을 대신할 화폐를 달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가 끝난 세계는 이제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계가 많아요. 그럼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계에서 강대국이 되려면 달러를 많이 모아야죠. 근데 금 필요 없지. 금 없어도 돼. 달러만 많이 모으면 되니까. 그러면 나라들이 달러를 모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달러를 모으려면? 그죠?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중심,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근데 세계 무역 체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무역 체계를 규율할 국제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든 국제법이 뭐냐면 1948년에 만든 과태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핵심 내용은 뭐냐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려고 하는 나라들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달러를 벌기만 하고 자기네 나라에다가는 관세 장벽을 딱 쳐놓고 자기네 나라가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밖에 못 나가게 딱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달러를 모으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시장도 열어서 경쟁을 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된다. 라고 한 게 다트예요. 근데 그럼 이제 1948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가입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트가 시작할 때는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의 경제가 성장이 된 나라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가트가 잘 이제 이게 뭐냐면 1960년대에 또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개발도상국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보자 하고 경제성장 정책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드디어 수출할 물건이 생겼다. 그러니 가트 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달러를 벌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본격적으로 달러를 벌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팔 물건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뭘 팔았어요? 사람을 팔았잖아요. 인력을 수출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가트에 가입을 한 게 1967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60년대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트에 막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트에 가입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동안 달러를 막 벌어왔던 유럽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는 내가 달러를 벌어야 되는 시장인데 개발도상 쟤네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협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유럽이 50년대 말서부터 뭘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 경제 공동체가 더 발전해서 뭐가 됐어요? 유럽 연합이 된 거죠. 그 유럽 연합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달러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달러로부터 벗어나려고 뭐도 만들었어요? 뭐도 만들었어요? 그죠, 유로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달러를 대신하는 만큼의 세계 경제에서의 결제 수단으로서 유로화를 인정받는 거야.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미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재작년인가요? 2020년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가지고 연도가 이제 헷갈려. 2019년인 것 같기도 하고 2020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1세기에요. 달러가 기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산유 국가가 석유를 팔 때 어느 나라 돈을 받느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유국 뭐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야? 배럴당 몇 달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러가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이 산유국들이 하여간에 재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 하여간에 19년 초인지 한 20년 초인지 이때부터 뭘 받기 시작했냐면 위안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리고는 여름에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결제수단에 중국 위안화도 인정한다고 딱 한 거예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 미국. 제일 기분 나쁘죠. 이게 지금 달러만 돼야 되는데, 이 같은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누가 제일 미워요? 중국이 제일 믿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중국이랑 저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맨날 새우등 터지는 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뭘 해도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유럽은 이미 60년, 50년대 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걸 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이 막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싫겠죠. 왜? 달러 중심으로 계속 가프가 가야 되는데 유럽이 저렇게 딴저머니 갖고 살려고 하면 쟤네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숙제가 뭐였냐면 유럽을 잘 달려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는 가트 체제 안에서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 라고 달래는 게 미국의 목표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했어요. 개발도상.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 후발주자로 뛰어든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으니까 뭐냐면 그 안에서 달러를 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어때야 되겠어요?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수출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팔 수 있겠어요? 그죠? 왜냐면 질로 승부를 못해요 우리가. 왜냐면 이제 막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물건이 나오는 게 딱딱딱딱 맞춰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규격에 딱 맞게 나오면 무슨 마크를 찍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KS 마크를 확인하라고 맨날 했다고요. 지금은 KS 마크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요새는 뭐냐면 기준에 안 맞게 나오는 게 다 뭐야?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써보면 알지만요 하다못해 그 뭐지? 우리 그 익스텐션 이거 뭐라고 하지? 줄 이어가지고 줄 이어가지고 길게 전기 멀티탭 이게 원래 영어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멀티탭이라고 해요. 그 멀티탭 안 고치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혼자 걷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KS 마크 찍어주던 시절.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물건으로 승부를 못해요. 그럼 뭘로 승부해야 돼요? 가격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물건이 원자재 값이 뻔한데 물건 값을 싸게 하려면 뭐가 싸야 돼요?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는 1960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저임금 정책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 경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임금입니다. 지금도 지금 임금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못 만드는 이런 진짜 심각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한 거야. 60년대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임금이 코딱지만큼 줘요. 저임금.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단칸떡 문화가 있어요.
왜 월급이 코딱지만큼 그래서 단칸방에 모두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은 꼭 방이 두 칸이죠. 새들을 사는 사람만 단칸방이지. 사람은 많고. 그래서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다닥다닥다닥 집에 있어가지고 막 화장실 줄 서가지고 막 쓰고 막 마루에서 막 마당에서 막 물도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막 하고 우물 퍼서 쓰고 하고 이런 시절을 지난 거야. 왜? 저임금 정책이니까 단칸방에서 사는 거야. 옷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절에 옷은요. 첫째가 입으면은요, 진짜 막내까지 물려야겠어요. 지금 애들한테 첫째가 입던 옷 둘째 보고 입으라고 하면 둘째들 다 가출해요. 난 이 집 자식 아니냐, 왜 나는 새 옷 안 샀냐, 이러고 다 가출하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물려 입는 게 당연하였어요. 심지어는 겨울이 되면 세타도 직접 짜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세타를 직접 짜 입던 시절에는 애들한테 세타를 다 짜서 입혔어요. 한 해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세타가 작아졌겠죠? 그럼 갖다 버려요? 아니요. 세타를 다 풀어가지고요. 그걸 또 실을 이어가지고요. 또 더 크게 짜가지고 또 입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색깔이었던 세타가 몇 년이 지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색깔과 무늬의 세타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시대는 초등학교 교실에 한 반이 70명, 80명,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게 있던 시절이야. 근데 오전반, 오후반 있는데 거기 한 7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색깔과 무늬의 세타가 똑같은 거지. 왜요? 한 마을에 살아가지고 털실을 같이 사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가정시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꼬불꼬불해진 털실 똑바로 펴는 방법이 주전자.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 세대와 꼬불꼬불해진 털실을 어떻게 펴라는 거야? 나는 뭐 왜 꼬불꼬불해지는데 털실이 이런 세대와.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거야. 왜? 저임금 정책이니까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옷은 이렇게 했다 치고 집은 이렇게 했다 치고 먹는 거는요. 오늘 한 끼 잘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굶었다가 또 한 끼 먹자. 일주일 동안 굶었다가 또 한 끼 먹자. 이게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건 가난하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코딱지만큼 줬는데 그 돈으로 매일 먹게 만들려니까 먹는 게 어때야 돼요? 먹는 것도 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정책은 항상 저고가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고가 정책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값이 조금이라도 비싸지려고 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진짜 난리 나서 뭐예요? 바로 방송하죠. 바로 수입해가지고 값을 떨어뜨리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진짜 다시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경제성장 정책을 왜 썼다고요? 선진국처럼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 아니면 농민이에요. 근데 저임금 아니면 저고가야.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때 하트에 가입을 해서 물건을 수출을 많이 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양키 고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계는 같이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미국은 또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사람들 들고 일어나면 또 가가지고 군사력으로 막 전쟁 일으키고 막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전 세계가 진짜 들썩들썩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양키 고금 이런 거 외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지금도 걸리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게 뭐냐면 1980년대 86년에 있었던 우루과이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그게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